지난번에 암 생존자, 암 경험자에 대해서 그 일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잠깐 그 서머리 하면은 그 워싱턴 대학에서 그 매뉴얼을 정할 때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암 전문 병원하고 그다음에 1차 진료의,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개인 병원이 됐던 주로 이제 그 암 환우분들이 어떤 문제 생겼을 때 뭐 편하게 의뢰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담할 수 있고 또 뭐 처방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그 자기만의 주치 같은 게 있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그 매뉴얼에서 하고 있고, 그랬을 때 그 생존율에 차이가 없다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나 이런 걸 들어가기 전에 그 미리미리 예방 접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2주나 3주 전에 그 저희가 필요한 예방 접종이 뭐 대상포진이라든지 특히 아주 중요한 그 폐렴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아주 그 저희 생명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상포진 통증과 관련된 문제고, 또 요즘에는 그 면역이 억제된 그런 항암 치료를 받는 도중에도 저희가 이제 그 또 쓸 수 있는 그런 백신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싱그렉스라는 그런 그 예전에 조스타박스가 갖지 못했던 그런 면역 억제 상태에서도 그 주사할 수 있는 그런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고, 그다음에 내가 암으로 진단받았다고 그래서 막 약하게 마음을 먹으면 안 됩니다. 운동은 이제 보통 주 2회에서 3회 정도 그 유산소 운동이 아닌 그냥 걷는 운동이 아닌 근육 운동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 어떤 식으로든 그 근력을 만들어야 되고, 그랬을 때 근육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원래 실제로 그 훨씬 생존율이 높아지고 또 면역력도 좋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왔고, 그래서 그 운동을 꼭 해야 된다는 거. 오늘 또 제가 이제 그 2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제가 지금 책을 보고 있는데 혹시 이 책을 아마 이미 보신 분도 있고 아마 그 내용을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이제 뭐 혹시 들어보시면 모르겠지만 이분이 저기 그 임파암, 그 악성 임푸종 진단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기자였었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진단을 받았을 때 사타구니 쪽에 그 혹이 발견돼가지고 결국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그 임푸종 4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암 환우로서 이렇게 겪었던 여러 가지 그런 실제 어떤 경험담, 어떻게 이걸 극복했는지 환자 입장에서 읽어봤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이 책을 보면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일반 의사들보다도 암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알려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책의 목차를 보시면은 내가 이제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주치를 찾아야 되는지, 또 내가 이제 정말 항암 치료를 이제 받게 되면은 항암 치료 받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예방접종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항암 받고 났을 때 힘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또 상담받을 수 있는지, 그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사이머신 알파, 미슬토 이런 거는 어떤 것인지, 또 비타민 C 주사는 어떤 것인지, 어떤 운동을 또 할 수 있는, 어떤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분이 이제 기자였기 때문에 글도 잘 쓰시기도 하셨고 또 정보도 굉장히 검색을 많이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추천할 만한 책. 저도 이 책을 알게 된 게 저희가 그 암 대사학회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암 연구회, 뭐 암 대사학회, 그래서 이제 주로 기능약을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이게 모임이 있어요, 전국에.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 같은 단톡방에서 이 책을 알게 됐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뭐 그렇게 하기 추천을 드립니다. 그 암 관련 필요 부분을 보시면은 그 항암 이후에 상당히 많은 이제 피로와 인지장애를 겪게 되는데요. 그 항암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통 저기 일상생활에 상당히 지장을 줄 정도의 어떤 지속적인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회복되는 피로가 있고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그런 피로인지 이거를 감별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환자의 어떤 병력을 자세히 청취해서 만약에 계속적으로 그 피곤이 안 풀릴 때는 혹시라도 그 재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또 어떤 다른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동반 질환, 뭐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갑상선 저하증이 동반되어 있다든지 뭐 어떤 당뇨가 동반되어 있다든지 당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뭐 드시고 있는 약 같은 거는 어떤 약이 있는지 대부분 이제 그 약에 마약 성분 같은 동반된 약들 많이 드시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또 현재 또 어떤 알코올 문제는 없는지 또 식사를 못하게 되니까 이제 또 항암 자체로 인해서 영양 장애가 동반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양 장애 문제, 비타민 문제 없는지, 뭐 미네랄 문제는 없는지, 뭐 호르몬, 이렇게 부신 기능, 이제 그런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 코티솔이라든지 DHA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신 기능 저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로가 지속될 때는 이런 것들 꼭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지기능 장애가 이제 그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연구에 의하면은 그 방사선 치료, 뭐 수술, 항암하고 난 다음에 최대 한 78% 정도에 이르는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암제 자체가 굉장히 그 신경 독성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DNA 손상이라든지 뇌백질에 대해서 이제 신경 독성을 갖고 있는데, 일단 이런 것들이 일단 질병에 의한 건지 또 항암제에 의한 건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그 환자가 그 암으로 인한 우울증이 동반되어 있든지 또 통증, 그다음에 이제 잠을 잘 못 자는 문제, 이런 불면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울증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항우울제라든지 뭐 안정제 이런 것만 쓰면은 그 자체로 인해서도 그 한 보통 약을 먹고 한 2주 정도만 제대로 지나면은 이제 항우울 효과가 나타나요. 그게 막 짜증나고 불안하고 막 그런 것도 좀 호전되면서 그 식사를 굉장히 못했던 분이 이제 항우울제 중에 그 제가 멀타제펜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식욕을 굉장히 돋구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저도 최근에 그 경험을 했는데 한 80대 여자분이신데 식사를 거의 못했어요. 굉장히 근육도 이제 많이 빠지시고 그래서 근데 항우울제 그 멀타제펜이라는 약을 쓰고 난 다음에 지금 굉장히 식사를 잘하세요. 그냥 뭐 어떤 있는 거 기회만 되면 식사를 하시려고 막 그러기 때문에 완전히 그 약을 쓰고 난 다음에 딴 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식욕이, 체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게 그게 굉장히 체중이 빠지는 자체가 굉장히 암 환우들은 굉장히 안 좋은 그 사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 약에 의한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보면은 이게 항암 이론제로 인해서 인지 기능이 78% 이른다는 정도까지 생긴다는 걸 보면은 이거를 치료 전하고 미리 이걸 좀 알고 계신 게 중요하세요. 이제 항암 치료 전에는 굉장히 기억력도 좋고 그랬는데 항암하고 난 다음에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럴 때는 그거를 담당 선생님한테 얘기하셔가지고 기억력 검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 인지장애를 갖다 저희가 이거 제가 이제 구글에서 사진을 뽑아왔는데 정상인 사람이 이렇게 뇌가 두 개골 안에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그 위에 있는 게 그 큰 뇌, 밑에 있는 게 작은 뇌인데 치매가 오면은 이게 굉장히 골이 깊어지죠. 그만큼 뇌가 볼륨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뇌를 잘라보면은 뇌 왼쪽이 건강한 사람 뇌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람은 뇌가 꽉 차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요 밑에 보면 여기 해마라는 부분이 보이시죠? 해마라는 데가 이제 우리 몸의 단기 기억을 저장하는 데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다, 어딜 갔다 왔다, 뭘 먹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잠깐 저장을 했다가 이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을 시켜요. 여기 보면 이 피질 쪽으로,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이동을 시켜서 여기다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치매가 오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치매가 오면 이게 바깥쪽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최근 기억, 기억을 저장하는 최근 기억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누굴 만났다, 어디 갔다 왔다, 이런 거를 잘 기억을 못 하세요, 이제. 그런데, 이 보면 이 하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얀 부분은 옛날 기억을 저장하는 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어떤 일을 했고, 그러니까 만나면 과거 일은 굉장히 기억을 잘 하시고, 또 했던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자꾸 그러는데, 최근 거는 잘 기억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오전에 했던 말을 오후에 기억을 못 하시고, 이런 게 이제 그런 치매가 오신 분들의 뇌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화학적 뇌라고 그래가지고, 뇌에도 항암제로 인해 손상이 78%까지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꼭 감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MMS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정신 인지 기능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제 그냥 뭐 의사가 아니라고 일반인들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뭐 재가센터라든지 요양원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30점 만점으로 돼 있어요. 현재 뭐 물어보신 거죠. 어르신한테 아니면 환자한테 현재가 몇 년이냐, 오늘 며칠이냐, 지금 계절이 어떠냐, 또 여기 지금 계시는 데가 나라 이름 어떻고, 여기 무슨 시고, 지금 있는 데가 어디냐, 이름 몇 층이냐. 그러면 이제 이거 불러주는 겁니다. 이거 갖다가 기억을 하고, 비행기 연필 소나무 불러주고, 이거를 이제 좀 이따가 물어볼 테니까 기억을 하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을 빼는 거예요. 100에서 7 빼고, 그 다음에 또 그 뺀 데서 또 7 빼고, 그 뺀 데서 7 빼고, 이렇게 그래서 쭉 한 다음에 좀 아까 물어봤던 세 가지 기억하라고 했던 거를 갖다가 다시 말씀해 보시라고. 근데 그거를 이제 다 맞추면 3점이 이제 되는 거고, 틀리면 이제 하나 점수가 깎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계하고 볼펜을 보여주고, 이름을 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이를 뒤집고, 저에게 주시오. 대부분은 이제, 뭐, 웬만한 건 이제 하시는데, 되게 이제 빼기 같은 게 잘 안 되시는 경우도 있고, 이 기억 회상에서, 회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이제, 항암치료 전하고 후하고, 만약에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뇌 기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학회를 갔는데, 사실, 지금 뭐 화학내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치매 환자들 사실 답이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치매 환자들한테 요즘에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게.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아니면 이제 뇌손상의 치매. 그런 건 사실 뭐, 항콜린자 이런 거 빼놓고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사로 나온 게 있어요. 그 주사로 뭐 매일 맞는 게 있는데, 그게 상당히 대학병원에서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면 저희한테 한번 알려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점수를 계산해가지고 더해서 30점 만점에 이제 27개 이상 맞으면 정상으로 보거든요. 20에서 26점 사이면 이제 경증 치매로 봐요. 그 다음에 이제 10점에서 20점이면 중등도, 10점 미만이면 중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 이후에 어떤 인지기능 같은데 문제가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암 생존자들한테 또 생길 수 있는 다른 문제가 이제 골다공증하고 골절 위험인데요. 유방암, 뭐 전립선암, 뭐 이런 호르몬 관련 암들인데, 이런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난소 기능 같은 데가 이제 아무래도 기능이 저하가 오기 때문에 불임이 온다든지, 또 폐경후에는 이제 뭐 이런 아로마테이즈 억제제를 쓰고, 남성 경우에 이제 항안드로겐 치료를 하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이제 이런 호르몬 억제제들은 그냥 단순한 억제뿐만 아니고 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조골세포가 있고 파골세포가 있고, 조골세포는 뼈라는 거는 아주 그냥 굉장히 정지된 기관이 아니고 활동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뼈세포를 계속 만들고 또 파괴가 되고 또 만들고, 그래서 이제 계속 리모델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조골세포에 대해서 이런 영향을 많이 미쳐가지고
골다공증 같은 걸 이제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또 암 자체가 이제 사실 이게 암자도 결국 염증을 보거든요. 요즘에 치매도 염증, 당뇨도 염증, 결국 염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력한 항염증제들을 써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암 자체가 염증이기 때문에 그 조골세포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럼 뼈 생성이 이제 뼈가 재생성을 해야 되는 재생성이 안 되니까 뼈 흡수가 증가되고 결국 이제 그 골 손실이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암 치료로 인한 뼈 손실이 보면은 그 폐경 후에 여성분들한테 오는 그런 골 손실, 골다공증이나 남성의 정상적인 노화. 그러니까 남성들도 사실 80세가 넘으면은 여자하고 똑같이 골다공증 빈도가 똑같다고 그래요, 이게. 근데 그런 것보다도 암 치료가 되면 이 뼈 손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타민 D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비타민 D를 암 환자 같은 경우는 보통 혈중 농도를 70 이상 유지하라고 하거든요. 70. 그리고 이제 골밀도, 저는 이제 우리가 T스코어, 골다공증, 골밀도 검사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2.5면 골다공증이라고 그러는데, 경구용으로 먹는 골다공증은 비스포스네이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사로 맞는 거는, 물론 이제 비스포스네이저랑은 주사제도 있죠. 근데 데노스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현재 나온 약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프롤리아라고 그러죠. 배에다 6개월씩 맞는 그 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성 갱년기는 사실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40대 후반부터 물론 오지만 암 환자분들도 이렇게 항암 치료로 인해서 이런 것이 더 생기게 되고, 그 남성 갱년기를 저희가 이제 의심해봐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가지 항목이 있는데, 1번부터, 여기서 이제 1번하고 7번이 제가 빨간 표시를 해놨는데, 이 두 가지 빨간 것이 두 개가 있으면은, 이거는 확실한 남성 갱년기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번은 첫째, 성욕 감퇴가 있다. 성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발기가 예전보다 덜 강하다. 그래서 이제 부부관계가 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또 끝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 두 가지만 해당하더라도 남는 갱년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 밖에 이제 기력이 예전보다 떨어지고, 체력이나 지구력이 감퇴하고, 키가 줄었다. 삶이 재미가 없다. 무척하거나 또 짜증이 난다. 그 다음에 운동 능력이 최근에 떨어진 것 같다. 식사하고 나면은 바로 잠이 빠진다. 일의 수행력이 최근에 떨어졌다. 이런 것들을 봐서 이 중에 3개 이상 해당하면은 남성 갱년기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 갱년기를 저희가 이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암 환자들한테도 이런 걸 치료하는 거는 전혀 금기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예외죠. 전립선암이 있는 경우는 남성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전립선암이 없는 기타의 암 같은 경우는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근육량을 올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근데 지방을 줄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수면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 치료한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근데 그렇게 치료 전에 잠이 안 오고 그랬는데 그렇게 잠을 잘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뇨 환자분들인데 이렇게 남성 테스토스테론, 이 내비도 이제 3달씩 맞는 건데, 그걸 맞고 나서 굉장히 몸이 아주 좋아졌다. 그렇게 기분도 좋아지고 자신감 생기고 근육에 힘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부관계, 그러니까 우울증, 항우울 효과 같은 여러 가지 그런 긍정적인 면에서 아주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아주 좋게 느끼셨다고 치료받으러 오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성 호르몬 주사는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둘 다 독일에서 개발됐는데 2주에 한 번씩 맞는 게 있고요. 이아나스테로이라고 그래가지고 2주에 한 번씩 맞는 것도 이건 이제 괜찮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2주에 한 번씩 맞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작용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금방 좀 오르는 것 같다가 금방 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연구는 사실 내비도가 제대로 연구가 된 것 자료들이 많은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 남성 호르몬 수치를 올려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효과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대학병원 가도 다 이 내비도 이걸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흔히 알고 있는 그 비아그라라는 거, 비아그라 같은 게 이제 그 암 환자들한테 어떨까 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 이 암 환자들에 대한 그런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 비아그라 치료가 전립선암에도 아주 좋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를 좀 갖고 왔는데요. 비아그라가 이제 항암 치료 효과를 높인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 이제 여기 나온 대로 제가 조금 읽어보면은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포스포티레이즈 5 이니비터를 해가지고 남성 어떤 발기를 지킬 수 있는 이런 약들은 식도암의 항암 치료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발기부전 치료제가 또 대장암 사망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암 치료를 하고 남성 갱년기 증상을 느끼신 경우도 절대로 주저하지 말고 이런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고, 여성분들도 질건조증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생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그 암 생존자, 암 경험자에 대한 그 워싱턴 매뉴얼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드렸습니다.